안녕하세요. 문학주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베라미입니다. 1850년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서 태어난 기드 모파상은 12살 때 부모가 별거를 시작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는 문학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그가 20살이 되던 1870년에 발생한 보불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취업을 하면서 어머니의 인맥으로 그 유명한 플로베르를 만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밀 졸라와 같은 문인들과 교제하게 되기도 합니다. 비계덩어리나 목걸이 같은 유명한 단편소설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오늘 소개해드릴 벨 아미 등 훌륭한 장편도 많이 남겼습니다. 작가로서 그는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받죠. 벨 아미는 1885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주인공인 조르주 뒤로아라는 남자를 통해서 당시 프랑스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형적인 통속소설,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어서 머리를 비우고 읽기에도 괜찮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작가의 고찰이 담긴 문학적 가치마저도 충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로아라는 이 잘생긴 남자가 어떤 이야기를 엮어가는지 같이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조르주 뒤로아라는 이름의 남자인데요. 무지하게 잘생긴 인물로 벨 아미, 미남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친구인 샤를과 그의 아내 마들렌이 등장하죠. 나중에 마들렌은 뒤로아와 재혼하게 됩니다. 뒤로아와 내연관계를 가지게 되는 클로틸드란 부인이 있고요. 뒤로아가 취직한 신문사의 사장인 왈테로와 그의 부인도 등장합니다. 그들의 딸인 쉬자는 나중에 뒤로아와 결혼하게 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주 뒤로아라는 젊고 잘생긴 주인공은 북아프리카에서 기병으로 군에 복무하다 전역해 별 볼 일 없는 선박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벌이가 시원치 않았는지 늘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뒤로아는 길에서 우연히 과거 군 시절 전우였던 샤를 포레스티에를 만나게 되는데 샤를은 라비 프랑세즈라는 이류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신문사에서 풍족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인지 샤를에게는 자신감이 넘쳤고 두 사람은 어떤 유흥클럽에 들르는데 거기서 뒤로아는 자신에게 반한 매춘부와 관계를 가집니다. 샤를은 뒤로아와의 예정을 생각해 그를 신문사에 취재원으로 취업을 시켜주려고 하고 다음날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죠. 다음날 샤를의 집에 찾아간 뒤로아는 샤를의 아름답고 똑똑한 아내 마들렌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사실 뛰어난 글솜씨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 몰래 남편 대신 기사를 써주어 샤를이 신문사에서 인정받게 해오고 있었죠. 샤를의 집에 동료 기자들과 신문사 사장인 왈테르가 초대되어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왈테르는 뒤로아에게 알제리에 관한 기사를 다음날까지 써오라 합니다. 일종의 시험이었던 셈인데 기사를 써본 적이 없는 뒤로아는 샤를의 중재로 마들렌의 도움을 받아 제법 괜찮은 기사를 써내죠. 그 일로 인해 뒤로아는 신문사의 취재원으로 채용되고 그는 마들렌의 지성과 아름다움에 내심 반하게 됩니다. 일하던 선박회사를 그만두고 취재원이 된 뒤로아는 나름의 재능을 발휘해 곧 유능한 취재원으로서 자리 잡죠. 시간이 흐르고 뒤로아는 샤를과 마들렌의 소개로 알게 된 클로틸드라는 젊은 부인을 찾아가는데 그는 성공하고 싶은 야망으로 몸이 달아 있었습니다. 뒤로아는 클로틸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신의 잘생긴 외모를 이용해 그녀에게 접근. 마침내 두 사람은 내연관계가 되죠. 클로틸드는 잘생긴 뒤로아에게 잘생긴 남자라는 의미의 벨 아미라는 별명을 붙이고 남편 몰래 방까지 하나 얻어주고 마음껏 미래를 즐깁니다. 부유한 그녀는 미래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가 하면 몰래 뒤로아에게 용돈을 주기도 해 뒤로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뒤로아와 클로틸드가 함께 외출을 하는데 과거 뒤로아가 관계를 가진 매춘부가 요란스럽게 그를 아는 체 하는 바람에 클로틸드는 뒤로아에게 실망하고 결별하죠. 얼마 후 뒤로아는 신문사의 사회부장으로 승진하고 사장인 왈테르의 집에 초청을 받는데 거기서 클로틸드를 다시 만나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한편 이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샤를은 끝내 아내 마들렌과 함께 남프랑스로 여행을 떠나고 그가 없는 동안 뒤로아는 신문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 사이 뒤로아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연달아 낸 타 신문사의 기자와 결투를 하기도 하는 등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게 되죠. 뒤로는 샤를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데 끝내 샤를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전부터 마들렌에게 관심이 있던 뒤로아는 그녀의 글솜씨와 인맥이 자신의 출세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녀에게 청혼하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일반적이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서로를 존중한다며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고 뒤로아는 클로틸드와의 관계를 이어나가죠. 마들렌은 샤를에게 그랬던 것처럼 새 남편 뒤로아를 위해서도 기사를 써주었고 뒤로아는 승승장구하여 정치부장으로 자리를 옮기죠. 정치부장이 된 그는 유력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게 되고 특히 신문사는 마침내 인류 언론이 되면서 정부와 유착합니다. 한편 신문사 사장 왈테르의 부인이 잘생긴 뒤로아에게 반하게 되고 뒤로아는 이를 이용하고자 그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죠. 뒤로아는 아내 마들렌이 지인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아 평생 놀고 먹을 만한 부자가 되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왈테르 사장이 정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모로코 채권을 헐값에 샀다가 수십 배로 되팔아 억만장자가 된 사실을 부러워하죠. 그는 결국 그 재산을 노리고 왈테르의 둘째 딸인 쉬잔을 유혹해 자신이 이혼할 테니 결혼을 하자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뒤로아는 아내 마들렌의 불륜 현장을 덮쳐 이혼을 하고는 쉬잔을 꼬드겨 자신과 야반도주를 하도록 만들죠. 당연히 왈테르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특히 그와의 내연관계에 있던 왈테르 부인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녀는 딸 쉬잔과 뒤로아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왈테르는 뒤로아의 야심과 수완이 두려워 이를 허락하죠. 뒤로아는 세간의 이목에 아랑곳 없이 결국 쉬잔과 결혼을 한 것에 성공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로아는 왜 괴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뒤로아는 우연히 옛 전후 샤르를 만나 신문사에 입사한 이후에 폭주 기관차처럼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잘생긴 남자란 뜻의 벨암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매력적인 외모를 악용해 여자들을 후리며 그녀들의 고열을 짜내죠. 뒤로아는 마들렌과 클로틸드를 이용해 신문사에서 입지를 다지고 왈테르 부인을 유혹해 돈을 버는가 하면 그녀의 딸 쉬잔을 꼬드겨 결혼하기까지 합니다. 그를 거쳐간 여자들은 대부분 뒤로아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져 신세를 망치고 맙니다. 신기한 것은 뒤로아라는 인물이 가진 야심인데 그는 절대로 자신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며 자신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남편 샤를이 사망한 후 그와 재혼한 마들렌도 그것이 이상했는지 이렇게 말할 정도죠. 나는 당신 마음을 모르겠어요. 당신의 지금 지위도 훌륭한데 그렇게 불평만 하니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쉬잔과 결혼에 성공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소설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데 뒤로아가 성공에 집착한 괴물이 되어버린 이유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눈을 들자 아득히 멀리 콩코드 광장 저편에 국회의사당 건물이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쉬잔과의 결혼을 통해 얻게 될 막대한 지참금을 활용해 국회의원이 되어 권력을 거머쥐고 싶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드러낸 문장이죠. 쉬잔과 결혼에 성공한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야심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그리고 있는 자신의 성공한 모습에는 자기 이외에 아무도 없으며 그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성공하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나서 무엇을 할지를 그리는데 보통 누구와 행복하게 지낸다든지 그 자리에서 뭘 한다든지 하는 그림을 그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뒤로아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가 성공 자체에만 관심이 있으며 성공을 위한 성공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에 자신이 성공한 모습 주변에 아무도 없으며 성공 후 하겠다는 것도 없으니 그는 자신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뒤로아가 성공에 집착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이유는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잘못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모습은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뒤로아가 외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이 작품을 읽으면서 주인공 뒤로아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이 반감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그가 외모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성공에 집착하면서 벌인 수많은 비도덕적인 행동과는 별개로 외모를 활용한 그 자체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외모 역시 경쟁력이며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각자가 가진 능력이 있는데 외모를 능력으로 본다면
뒤로아에게 있어 가장 두드러진 능력이 바로 외모였습니다. 그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훌륭한 외모를 실질적인 매력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는 배우가 자기 배역을 연습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몸짓을 해보았다. 그리고 부인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부인들을 찬미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소를 짓는 것과 바라보는 것을 연습해보았다. 그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아 그는 실제로 많은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외적인 매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여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모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외모라는 능력이 가지는 특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일반적인 능력이란 점입니다. 즉 훌륭한 외모는 어느 분야에서나 발휘되는 능력이라는 것으로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리할 수 있죠. 반면에 어떤 능력은 특정적인 능력인데 특정한 분야에서만 발휘되는 능력으로서 예를 들면 음악가에게 있는 음악적 재능, 운동선수에게 있는 운동신경, 언론인에게 있는 글솜씨 같은 것이죠. 뒤로아의 문제는 바로 일반적인 능력으로 특정적인 능력을 커버하려고 한 것에 있습니다. 그가 신문사에 입사하고 나서 언론인으로서 그에게 필요한 특정적인 능력은 물론 글을 잘 쓰는 능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일반적인 능력인 외모를 이용해 마들렌과 결혼, 그녀의 특정적인 능력을 활용합니다. 뛰어난 외모 역시 중요한 능력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이를 이용해 특정 분야에 필요한 능력 없이 성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반감을 가질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뒤로아가 독자들에게 있어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인 것 같고 이는 그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별개로 보더라도 비호감인 점이죠. 마지막으로 신문사 사장 왈테르가 일확천금을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신문사 사장 왈테르는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내부 정보를 획득하여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가 억만장자가 된 방법은 모로코의 공채를 헐값에 사다가 비싼 값에 되판 것이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가 모로코를 식민지화했기 때문이죠. 약소국이었던 모로코의 공채 가격은 낮은 국가 신용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프랑스가 모로코를 점령한 이후 공채를 프랑스 정부가 보증하게 되면서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 정부가 모로코 식민지 정책을 극비에 붙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내부 정보를 한 소수가 투기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통해 생각해 볼 점 한 가지는 식민지화 정책이 당시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층에게 얼마나 큰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방법은 그들이 얻었을 수많은 이익들 중 극히 일부의 단면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득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층이 왜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것에 그토록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식민지 정책에 찬성하게 되는 유인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은 이런 부도덕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이뤄내는 사례가 사회의 건강성을 얼마나 해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왈테르 사장이 막대한 부를 얻었다는 소식과 그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정부인 왈테르 부인을 통해 알게 된 뒤로아는 크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는 왈테르의 둘째 딸 쉬잔에게 붙게 된 막대한 지창금에 눈독을 들이고 자신의 가정을 깨고 그녀를 유혹해 결혼까지 하죠. 왈테르는 뒤로아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자신의 비밀을 폭로할 것이 두려워 그 결혼을 승낙했죠. 결국 부도덕한 왈테르의 성공 사례는 뒤로아 같은 야심가에게 있어서는 성공 지향형이며 배금주의적인 자신의 가치관이 옳다는 증거로 비쳤을지 모를 일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다. 강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도덕한 방법의 성공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그런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벨 아미 줍줍이었습니다. 통속소설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